만복마을 장독새. 커다란 산 99개를 넘어 구구봉 마을을 지나면 작고 조그만 마을 하나가 나옵니다. 그 마을이 바로 만복마을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시사철 어느 때고 배 곪는 일이 없기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듣고 보니 모두 부자들만 모여 사는 모양이라고요? 그렇게 복이 많아 만복마을인가 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복마을 살림살이도 다른 마을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문 살림일 수도 있지요. 다른 마을보다 유난히 돌이 많아서 농사짓기가 영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참 이상하지요? 헌데 알고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만복마을 사람들은 워낙 나누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세 식구 사는 집에서 감자 5개를 쪘다면 3개는 제 식구들이 먹고 2개는 틀림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5 식구 사는 집에서 옥수수 2개를 쪘다면 모두 6도막을 내서 5도막은 제 식구들이 먹고 1도막은 틀림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 모두가 배 곪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지요. 마을 사람 모두가 나누는 걸 좋아하다 보니 도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만복마을인 게 다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 덕인 거지요. 그 넉넉한 마음 덕에 만복마을은 늘 정겹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마을이건 심술궂은 부잣집 노인 한 명쯤 꼭 살고 있잖아요. 얼굴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노인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만복마을에도 그 비슷한 할멈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만복마을에 살고 있는 할멈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른 마을과 조금 다르지만 말이에요. 그 할멈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 바로 산 밑에 있었습니다. 할멈 사는 집 모양이 또 볼만했습니다. 그것도 문이라고 고양이가 뜯어먹다 남은 뼈다귀 마냥 얼기설기 세워진 살인문에 삐죽삐죽 사방으로 뻗친 지붕 집단하며 구멍이 숭숭 뚫린 데다가 반쯤 내려앉은 방문은 또 어떻고요. 말이 부엌이지 밥은 언제 해먹었는지 불은 언제 뗐는지 그릇그릇마다 구멍구멍마다 거미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할멈은 불그레한 정수리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헐렁한 쪽집머리에 쭉 찢어진 눈하며 커다랗고 울룩불룩한 생강 같은 코, 그리고 누렇고 듬성듬성한 이까지 혀를 내두를만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할멈이 어찌나 야가 빠졌는지 제 일에서 생긴 돈은 절대로 쓰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주는 대로 뭐든 얻어만 먹고 뭐든 얻어만 입고 다녔지요. 평생을 베풀어 본 적 없이 그저 남의 것만 축내며 살았습니다. 돈도 버는 할멈을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냥 도와주냐고요? 마음 착한 만복마을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줄 모르고
할멈도 자신들 마음 같은 줄 알았나 보지요. 할멈 돈 버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불쌍하고 안 돼 보이니까 덮어놓고 도와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할멈을 장독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멈은 제 몸뚱이만한 커다란 장독을 늘 등에 지고 다녔거든요.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지고 다니고 장에서 나무를 팔 때도 지고 다녔습니다. 온몸은 비비 틀어지도록 말랐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 싶게 장독을 땅에 내려놓는 일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 장독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늘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멈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커녕 욕만 듣기 일쑤였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누군가 장독의 손이라도 댈라치면 쭉 째진 눈을 희번덕거리며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지요. 이 썩을 놈! 손모가지를 부러뜨릴 테다! 이러니 아무도 장독 할멈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못할 밖에요. 하지만 이렇게 고약한 장독 할멈을 만복마을 사람들은 아주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독 할멈이 워낙 늙은 데다가 가족도 없이 혼자 저렇게 살고 있으니 마음 좋은 만복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지요.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은 장독 할멈이 만복마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멈은 장독을 지고 다니지도 집 밖에 잘 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커다란 장독을 날마다 지고 다니다가 탈이 나도 단단히 난 것이었지요. 마음 착한 사람들은 할멈이 어디라도 아픈가 싶어서 할멈 집을 날마다 기웃기웃했습니다. 하지만 장독 할멈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사람들을 집 안으로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발을 들여놨다가는 구정물이라도 덮었을까 싶어서 차마 들어가지도 못했지요. 장독 할멈, 어디 몸이라도 아픈게요? 하며 담너머로 묻는 게 고작이었지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내 집 근처에서 괜히 얼쩡대지 말고 썩 꺼지지 못해? 라고 할 뿐이었지요. 참 고약한 할멈이었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할멈의 집 문 앞에 두고 가고 입을 것이 생겨도 문 앞에 두고 가고 땔감이 생겨도 문 앞에 두고 갔지요. 그러면 또 약디 약은 할멈은 그것을 따박따박 다 받아 챙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똥이 엄마가 개똥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개똥아, 장독 할멈에게 감자 좀 갖다 드리면서 집안 형편 좀 살피고 오너라. 아무래도 할멈이 어디가 많이 탈이 난 모양이다. 어린 네가 가면 그리 매섭게 굴지는 않을 게야. 싫어요. 할멈한테 붙잡히면 어쩌려고요. 그 고약한 할멈은 아마 지금쯤 혼자 방에 들어앉아서 토끼 간을 빼먹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 녀석, 우리 마을에서 가장 힘없고 불쌍한 노인네를 그리 구박하면 못 쓴다.
개똥이 엄마는 개똥이를 잔뜩 야단치고는 결국 감자 2알을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엄마에게 혼이 난 개똥이는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는 장독 할멈 집 문 앞에 섰지요. 개똥이는 배에 힘을 잔뜩 주고 소리쳤습니다. 장독 할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독 할멈! 개똥이는 아무도 없나 싶어서 살금살금 장독 할멈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무섭긴 해도 할멈 집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개똥이는 감자 2알을 살인문 앞에 두고 손바닥만한 마당을 지나 콧구멍만한 부엌을 거쳐 코딱지만한 뒤뜰로 한 발을 내디뎠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개똥이는 그 자리에서 바짝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뒤뜰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할멈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을씨년스러운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개똥이는 달달달 떨면서 뒤뜰로 내디뎠던 발을 살그머니 제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할멈이 하는 일을 몰래 훔쳐보았지요. 다행히 할멈은 개똥이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멈은 깊이 판 땅에 늘 등에 지고 다니던 커다란 장독을 묻었습니다. 그러더니 흐뭇한 웃음을 띤 얼굴을 하고는 손으로 장독 뚜껑을 몇 번 쓸어주었지요. 할멈의 얼굴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마 할멈의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개똥이뿐일 거예요. 할멈은 자리에서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픈지 에고에고 소리를 내며 허리를 2번 두들겼지요. 그러더니 발걸음을 부엌 쪽으로 옮겼습니다. 개똥이는 불이 나게 콧구멍만한 부엌을 빠져나와 손바닥만한 마당을 지나 고양이가 먹다 남은 생선 뼈다귀 같은 살인문으로 쥐새끼처럼 내뺐지요. 뒤늦게 마당으로 나온 할멈은 살인문 앞에 둔 감자 2알을 보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어느 놈이 내 장독을 엿본 거 아니야? 집에 돌아간 개똥이는 할멈이 묻은 장독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기에 장독을 늘 등에 지고 다니고 이제는 땅속에까지 묻는 걸까?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개똥이는 날이 새자마자 장독 할멈 집으로 심부름을 가겠다고 제 어미를 볶아댔습니다. 오늘은 우리 4 식구도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워야겠구나. 우리가 먹을 죽 그릇에서 3 숟가락씩만 덜어서 그릇에 담아가거라. 개똥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릇마다 옥수수죽을 3 숟가락씩 덜어서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그릇 하나가 찼지요. 개똥이는 죽그릇을 들고 장독 할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재빨리 뛰어가고 싶었지만 죽그릇을 엎을까봐 우스운 젠걸음으로 걸어갔지요. 이른 아침 장독 할멈의 집은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모양 말이에요.
분명히 장독 할멈은 방에서 자고 있을 테지만요. 장독 할멈! 개똥이는 혹시 몰라 조심스레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무런 기척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조금도 늦추지 않고 손바닥만한 마당을 지나 콧구멍만한 부엌을 거쳐 코딱지만한 뒤뜰로 발을 내디뎠지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장독을 묻어둔 곳을 찾아내서 흙을 살살 걷어내고 뚜껑을 슬며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굵은 뱀처럼 또아리를 튼 엽전 꾸러미가 장독 안에 그득했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처음 본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그만 장독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장독 뚜껑은 박살이 났고 개똥이는 뒤뜰로 난 마루 밑으로 얼른 숨었지요. 아마도 이젠 죽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방문이 우당탕 부서질 듯 벌컥 열리더니 장독 할멈이 후다닥 뛰쳐나왔습니다. 허리가 몹시 아픈지 얼굴을 잔뜩 구긴 채로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느 놈이냐? 어느 놈이 내 장독에 손을 댔느냐? 이 천하의 나쁜 놈! 잡히면 가만 안 둘 테다! 장독 할멈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살인문 밖까지 맨발로 뛰쳐나가 누가 왔다 갔는지 이리저리 둘러보았지요. 그러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길에 문 앞에 놓인 옥수수 죽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이놈의 인간들, 내 이럴 줄 알았지. 앞으로는 남 걱정하는 척하고 뒤로는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는 이 몹쓸 인간들 같으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나도 아까워서 못 쓰고 있는 돈을 내 놈들에게 뺏길 것 같으냐? 장독 할멈은 옥수수 죽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도 분을 못 이겨 그릇을 잘근잘근 밟았지 뭐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할멈이 뒤뜰 마루 밑에 숨어있는 개똥이는 찾아내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장독 할멈은 뒤뜰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 장독에서 엽전 꾸러미를 몽땅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엽전을 한 양 한 양 세기 시작했지요. 혹시나 한 양이라도 축이 났는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돈 세는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똥이는 할멈이 돈을 다 셀 때까지 마루 밑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개똥이는 좀이 쑤시고 배도 고팠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겠어요. 그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돈 세는 것은 해가 다 져서야 끝났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할멈이 방에 들어가지를 않네요. 이놈들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 아무래도 장독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겠다. 그러더니 정말로 밥도 장독 곁에서 먹고 잠도 장독 곁에서 자려는 게 아니겠어요.
개똥이는 나 죽었다 싶었지요. 하지만 사람이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날이 어두워지니 장독 할멈이 장독 옆에 픽 쓰러져 금방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돈을 세느라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틈을 타 개똥이는 마루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와 집으로 냅다 달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기다리는 건 매밖에 없었습니다. 개똥이 놈! 심부름을 보내놨더니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게야.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제 어미가 걱정하는 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 어미가 후려치는 쌀이 빗자루가 어찌나 따가운지 개똥이는 온 마당을 팔딱팔딱 뛰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놀다 온 게 아니에요. 여태 장독 할멈 집에 숨어 있다가 온걸요. 장독 할멈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장독 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개똥이 어미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잠시 주춤하다가 개똥이가 매를 안 맞으려는 수작이겠거니 하고는 다시 쌀이비를 들었습니다. 인석이 이제 헛소리까지 다 하는구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왜 그 모양으로 살며 다른 사람 도움은 왜 받겠느냐? 남을 도우면 도왔지. 아이 참, 사실이라도요. 장독 할멈은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도울 필요가 없어요. 장독 할멈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야. 그러니 헛소리 말고 어여 방에 들어가서 남은 옥수수 죽이나 먹고 잠이나 자거라. 개똥이는 억울한 마음에 옥수수 죽을 먹는지 눈물 콧물을 먹는지 모르게 꺽꺽 울면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골아 떨어졌지요. 이튿날부터 장독 할멈은 더욱더 집안에 꼭꼭 틀어박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따금씩 집 앞에라도 어슬렁거렸는데 지금은 제 집 앞마당에도 잘 나오질 않았지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장독 할멈을 걱정하며 할멈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할멈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호통을 쳤고 말이에요. 모두들 장독 할멈이 너무나 오랜 시간을 홀로 힘들게 살아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역시 할멈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멈 집 문 앞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먹을 것들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뭐 사정이 이러하니 할멈은 먹을 것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신나게 장독을 지킬 수 있었던 거지요. 개똥이가 아무리 장독 할멈이 만복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며 개똥이를 인정머리 없다고 나무랄 뿐이었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남에게 베풀면서 살면 살았지. 왜 그 모양으로 살겠느냐? 남에게 도움만 받는 게 염치 없어 성질이 뾰족하게 변한 것이니 그저 측은하게 여기거라.
이러니 개똥이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뭐예요. 그런데 그해 농사가 큰 흉년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은 그래도 고만고만한데 유달리 만복마을만 농사를 아주 망쳐버렸지요. 아무리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마을이라지만 그것도 콩 한쪽이라도 있을 때 말이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다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워낙 밝고 어진 사람들이라 이웃 마을에 품을 팔고 산나물과 나무 뿌리를 캐서라도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장독 할멈을 잊지 않고 챙겼지요. 얄미운 장독 할멈은 산나물이건 나무 뿌리건 마다 않고 다 받아 먹었고요. 이쯤 되니 개똥이는 점점 더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 모두 끼니 걱정을 하며 고생을 하는데 장독 할멈은 장독 한가득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남의 식량이나 축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똥이는 작정을 하고 장독 할멈을 찾아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장독 뚜껑을 박살낸 범인으로 잡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요. 늙어 비틀어진 할멈이 기운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나 생각도 했지요. 혹여 화가 난 장독 할멈이 제 스스로 돈 못 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라도 치면 할멈이 부자라는 사실이 저절로 밝혀지게 되니 그 또한 좋은 일이고 말이에요. 개똥이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장독 할멈 집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독 할멈! 장독 할멈! 개똥이가 손바닥만한 마당 가운데쯤을 지날 때 장독 할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왔지요. 어느 놈이 겁없이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야. 혹시 도둑이더냐? 할멈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지만 희번덕거리는 눈빛은 하나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개똥이는 그 눈빛에 조금 주춤했지만 또한 만만치 않은 눈빛으로 장독 할멈에게 큰 소리로 따져 물었지요. 장독 할멈, 할멈 장독 속에 돈이 그득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껏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끼니를 이었으니 이제는 할멈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차례 아닌가요? 오호라! 내 놈이 내 장독 뚜껑을 깬 바로 그 놈이로구나. 장독 할멈은 개똥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더러 내 피 같은 돈으로 뭘 하라고? 이제야 꽁꽁이 속이 나오는 게야. 내가 내 놈들더러 언제 끼니 챙겨달라고 했냐? 내가 그 돈을 어찌 모았는데 나도 아까워서 못 쓰는 돈을 내 놈들한테 쓰라고? 어림도 없다. 장독 할멈은 결국 제분에 못 이겨서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앉은 채로 또다시 악을 썼지요.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리 전해. 다시는 내 집에 얼씬하지 말라고. 개똥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장독 할멈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 조금 더 있다가는 장독 할멈 초상 치르게 생겼거든요. 장독 할멈은 풀썩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없어 엉금엉금 기어 다시 뒤뜰로 건너갔습니다. 할멈의 그런 뒷모습이 어찌나 흉하고 안 됐던지 절로 이맛살을 찌푸리게 했지요. 개똥이는 집에 오는 길에 처음으로 장독 할멈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어른들 말씀대로 만복마을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 장독 할멈이라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요. 얼마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복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물었던 만복마을이지만 하늘이 뚫린 듯이 내리는 비는 그다지 반갑지 않았지요. 비는 몇 날 며칠 동안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집이 물에 잠길까봐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집이 물에 잠기는 일은 생기지 않았지요. 마을에 돌이 많아서 그런가 물이 아주 잘 빠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딱 한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집이 바로 장독 할멈 집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할멈 집은 만복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도 물에 잠기다니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할멈 집이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집 전체가 자꾸만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마음 착한 만복마을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너도 나도 달려가서 장독 할멈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장독 할멈, 어서 밖으로 나와요. 여기 더 있다가는 물에 잠겨 죽거나 흙에 묻혀 죽어요. 하지만 할멈은 콧방귀를 끼며 장독을 끌어안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꽁꽁이 속을 모를 줄 알고 나를 꼬여내서 내 장독을 차지할 속셈이지. 이 나쁜 놈들, 어서 썩 꺼지지 못해. 허리도 제대로 못 쓰는 할멈이 어디서 그렇게 사나운 기운이 나오는지 마을 사람 누구도 할멈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사람들은 마을로 내려오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보게, 혹시나 말일세 개똥이 말대로 할멈 장독에 돈이 가득 든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사람들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장독 할멈 집 바로 뒷산이 무너져 내려서 할멈의 집을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악 소리도 못 내고 입만 커다랗게 벌린 채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지요. 아주 잠깐 사이에 커다란 무덤으로 변한 장독 할멈 집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손쓸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도 하나둘씩 정신을 찾기 시작했지요. 모두들 장독 할멈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장독 할멈,
시신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만복마을 사람들은 그러자 하고 할멈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흙을 파냈지요. 하지만 할멈도 장독도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불쌍한 할멈, 평생을 그 무거운 장독을 지고 다니더니 갈 때도 무거운 흙을 지고 가는구먼. 그런데 바로 그때 흙더미 뒤에서 까맣고 마른 새 한 마리가 포로록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그 새는 흙더미 위를 수십 번 맴돌더니 산 너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복마을 사람들은 그 새가 장독 할멈이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가 그친 뒤 만복마을에는 새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장독 할멈 집 쪽에서부터 시작해 만복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내가 생긴 것이었지요. 돌만 많고 물이 귀한 만복마을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었지요. 물이 많아지면 농사짓기도 훨씬 수월해서 끼니 걱정도 덜하게 될 테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이제는 만복마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하고 모두들 기대가 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생긴 뒤로 만복마을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언가 하면 마을 사람들이 물가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주인 없는 엽전을 줍는다는 것이었지요. 우물물을 깃다가도 엽전을 줍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엽전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요상한 일이지만 뭐 어찌됐든 마을 여기저기에서 엽전이 나오니 이 또한 얼마나 복 터진 일이겠어요. 역시 만복마을은 이름대로 복이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일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었지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엽전을 주울 때마다 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서럽게 울고 가는데 어떻게 우는고 하니 창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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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었지요. 생긴 모습을 가만히 보니 지난번에 흙더미 위로 포로록 날아오르던 그 새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독 할멈을 생각하며 그 새를 장독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다가 혹시 장독 장독 하고 우는 새를 보거들랑 장독 할멈을 생각해 주세요. 아무튼 어찌됐건 이러저러 하건 간에 만복마을 사람들은 물 좋은 마을에서 엽전을 주워가며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봉오리 마을 박대감. 만복마을 옆에 개 건너 마을 옆에 제법 높은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개 꼭대기에 올라서서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면 작은 마을 하나가 보였지요. 그런데 그 마을 모양이 꽃봉오리처럼 예쁘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마을을 봉오리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이 예쁜 탓이었을까요? 봉오리 마을에는 인물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박대감 인물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박대감 인물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까만 상투꼭지하며 자로 잰 듯 반듯한 널찍한 훤한 이마, 수칠한 듯 시커멓게 휘날리는 짙은 눈썹에다가 맑은 물 담은 흰 종이 마냥 촉촉한 흰자 위에 번쩍번쩍 새까만 구슬 같은 눈동자 하며 빛깔 좋은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옷동 날렵하며 매끈한 콧날하며 썩은이 하나 없이 나란하고 고르게 난 이가 씩 웃을 때마다 반짝거렸습니다. 성질 고약한 늙은 할멈도 박대감 앞에서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배시시 웃었지요. 우는 아이에게 박대감 하고 이름만 말해도 방실방실 까르륵 웃는다고 하니 그 인물 잘난 거야 두말할 나위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 넘치면 뭐 하나 꼭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넘치게 잘난 박대감은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얼굴이 잘나서 보는 눈까지 그리 된 거지요. 그저 보기에 좋은 것만 좋아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야 보기에 좋은 것 싫어라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야 그렇구나 하는 것이지 너무 심하면 그것만큼 흉한 게 또 없거든요. 박대감이 얼마만큼 보기 좋은 것만 찾느냐면 말이에요. 일꾼들 드릴 때도 일솜씨는 안 보고 삼돌이 인물이 훤하니 괜찮더구나. 오늘부터 내 집에서 일하라고 해라. 맹꽁이 그 녀석은 어찌 그리 못났누. 밥맛이 다 떨어진다. 어서 짐 싸가지고 내 집에서 100리 떨어진 곳에 숨어 살라고 해라. 에이, 퇴퇴퇴. 이런단 말이지요. 먹을 것을 먹을 때도 맛은 안 보고 이 복숭아는 생긴 게 왜 이 모양이냐. 갖다가 개나 주어라. 이 오이는 누가 썰어냈느냐. 내가 발로 썰어도 이보다는 낫겠다. 갖다가 소나 주어라. 아니, 누가 강정을 이런 그릇에 내오라고 했느냐. 이 그릇으로는 요강 뚜껑이나 하면 딱 좋겠구나. 이런단 말이지요. 입을 것을 입을 때도 정성은 안 보고 아니, 날더러 이 옷을 입으라고 이따위로 지은 게야. 빛깔하며 모양하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일이 이쯤 되니 박내감내 일꾼들은 해야 할 일은 않고 옷이며 머리며 모양 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바쁠 수밖에요. 그런데 이런 박대감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 있는 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못생겼다는 것이었지요. 죽은 제어미도 곱기로 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그 피가 어딜 가나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상 가운데 누군가를 조금씩 닮긴 닮았지요. 시커먼 눈썹은 박대감을 닮았고, 쪽 째진 눈은 외할머니를 닮았고, 하늘을 향해 벌렁거리는 콧구멍은 할아버지를 닮았고, 홀랑 뒤집어진 두툼한 입술은 작은아버지를 닮았지요. 그래도 그나마 초롱초롱한 눈빛은 제 어미를 닮아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물만 따지기로 이름난 박대감이니 못난 딸을 둔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박대감은 가장 깊은 안채에 일하는 사람들 몇몇을 두고 딸과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딸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박대감이 가끔씩 들러보았지요. 다행히 딸은 혼자 책 읽기를 좋아해서 안채에서만 생활하는 게 별로 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겠어요. 딸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갈 때가 되었지요. 하지만 박대감은 다른 사람에게 딸을 선보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안채를 들락날락거리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하던데 박대감은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딸만 보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 게 일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마, 너를 어쩌면 좋으냐? 까딱 잘못하면 시집도 못 가겠다. 죽은 내 어미를 닮았다면 참 고왔을 텐데.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게 진짜 인연이 있다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책 읽으며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딸 금이는 타고난 성품이 워낙 좋아서 얼굴은 못났어도 밉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박대감 뿐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고 여기저기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 을씨년스러운 밤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박대감 집 앞에 낯선 나그네 둘이 와서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글공부 꽤나 한 모양이었지요. 말하고 행동하는 품새가 그랬습니다.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아하니 길동무이지 싶은데 둘 모양새가 너무 달랐지요. 한 사람은 훤칠한 키에 반듯하게 잘생긴 얼굴에다가 말끔하게 손질된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작고 땅땅한 몸에 얼굴은 시커멓고 험상궂게 생긴 데다가 옷 또한 누덕누덕 그런 누더기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대문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룻밤만 묵어 갑시다. 아무도 안 계시오. 조금 있으니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새는 두 사람을 박대감 앞으로 데리고 갔지요.
박대감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는데 낯선 사내가 둘이나 마당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 금이의 혼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사내들만 보면 딸짝으로 어떤가 절로 눈여겨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살펴보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한눈에 봐도 한 놈은 잘났고 한 놈은 못나 보였지요. 인물 따지기를 좋아하는 박대감이 어찌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당연히 인물 좋은 사람을 묵어가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성격이 워낙 고지식해서 낯선 사람을 집안에 잘 들이지 않는다네. 하지만 사정이 딱해 보이니 딱 한 명만 묵어가게 해주겠네. 거기 인물 좋은 양반만 우리 집에 묵어가시게. 다른 양반은 안타깝게도 묵어갈 방이 없네 그려. 그러자 인물 좋은 사람이 나서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란 절친한 친구입니다. 둘이 함께 과거 시험을 보러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저 혼자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한 방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이왕 마음 베풀어 주시는 거 둘이 같이 묵어가게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가만 보니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인물 좋은 사람도 안 묵어가겠다고 할 판이었지요. 봉오리 마을에 인물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만큼 인물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묘한 느낌까지 들었지요. 혹 은혜를 베풀면 금이와 짝이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은근한 기대를 품고 인물 좋은 사람의 간곡한 청을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박대감은 못 이기는 척하며 허락을 했습니다. 자네는 인물만 잘난 게 아니라 마음도 잘났군. 그렇다면 다른 친구는 헛간에서 자게 하게나. 더 이상은 안 되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밤중에 헛간이면 어떻고 뒷간이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인물 못난 사람이 넙죽 인사를 하자 박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두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인물 못난 사람은 뭘 해도 밉상이야. 참. 두 나그네는 박대감이 시키는 대로 하나는 근사한 사랑채에 또 하나는 헛간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대감이 하는 짓이 참 치사하지 뭐예요. 이왕 일이 된 거 헛간에 있는 사람이건 사랑채에 있는 사람이건 모두 잘 대해주면 오죽이나 좋아요. 온갖 먹을 것도 사랑채로만 들어가고 이부자리도 사랑채만 봐주었지요. 뭐 사정이 이리하니 헛간에 묵는 인물 못난 사람은 집더미 위에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할 수밖에요.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서 고맙게 하룻밤을 잘 보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아침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헛간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인물 못난 사람을 마구 끌어내지 뭐예요. 인물 못난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마당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네 이놈! 내가 처음부터 네 꼬락서니를 보고 내 집에 들이는 게 영 찜찜하더니만 둘이서 작당을 하고 감히 내 돈을 훔쳐달아나?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인물 못난 사람은 박대감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훔치다니요. 저는 그저 헛간에서 하룻밤 묵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감은 금방이라도 인물 못난 사람을 잡아먹을 듯 소리쳤습니다. 내 어릴 적 동무라는 놈이 어젯밤에 내 돈을 훔쳐 달아났다. 내 놈은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겠지. 인물 못난 사람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대감,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실은 어제 함께 온 자는 제 동무가 아닙니다. 비 오는 밤에 어디 묵을 데가 없을까 하고 대감 집 앞을 기웃거리는데 그자가 다가와서는 이리 말하더군요. 혹여 이 집에 묵을 생각이요. 그럴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시오. 이 집 대감은 사람을 볼 때 인물만 본다오. 당신 같은 사람은 아마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오. 그나마 내 인물이 어딜 내놔도 빠지질 않으니 내가 한번 부탁해 보리다. 당신은 그저 내 동무인 척만 하면 되는 거요. 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나 싶어 그리 하자고 하였지요. 그러고는 저는 대감님께서 하라는 대로 헛간에서 잤을 뿐입니다. 가만히 들으니 아주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대감이 사람 말을 덮어놓고 믿을 양반은 아니었지요. 특히나 인물 못난 사람의 말을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좋은 사람을 잡을 때까지 대신 잡혀있든지 아니면 가진 것 가운데 무어라도 내놓고 가라고 인물 못난 사람을 마구 다그쳤지요. 하지만 가난뱅이 선비가 가진 게 있어야 말이지요. 인물 못난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잠시 아침 산책을 다녀온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인물 좋은 사람이 너무나 태연하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네 이놈! 제 발로 찾아왔구나. 인물이 좋아서 덥석 믿고 방을 내줬더니 감히 내 돈을 훔쳐. 박대감은 인물 좋은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인물 좋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말했지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돈을 훔치다니요. 그 돈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박대감은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 돈이 있던 곳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돈꾀가 원래대로 엽전 꾸러미로 그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박대감은 인물 좋은 사람한테나 인물 못난 사람한테나 민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물 좋은 사람이 불러내는 바람에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대감님, 어쨌거나 어제 하룻밤 큰 신세를 졌으니 제가 귀한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인물 좋은 사람은 허리춤에서 작은 병 2개를 꺼내서 박대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도 탐낼 만큼 알록달록 예쁘게 잘 꾸며진 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 무늬도 없이 아주 볼품없는 병이었습니다. 둘 가운데 한 병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해주는 묘약이 들어있고, 다른 한 병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아쉽게도 어느 병에 묘약이 들어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대감께서 병 하나를 고르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르셔도 됩니다. 박대감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쩌면 못생긴 딸이 먹으면 곱디 고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렇게만 되면 사람 인물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박대감에게 커다란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입맛 당기는 선물이지 뭐예요. 설사 자칫 잘못 독약을 고른다고 해도 이미 형편없는 인물인데 뭐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싶기도 했고 말이에요. 박대감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알록달록 예쁘게 꾸며진 병을 덥석 골랐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병에 독약이 들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참으로 박대감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약의 효염이야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자네 인물 봐서 일단 믿어보겠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나그네는 박대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 나왔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았는데 화도 안 나시오? 인물 좋은 사람이 묻자 인물 못난 사람이 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야 하룻밤 신세를 졌어도 형씨처럼 담례할 형편이 못 되니 그걸로 대신했다 치지요. 허허허. 인물 좋은 사람은 인물 못난 사람을 지그시 보다가 남은 병 하나를 가만히 건넸습니다. 나 때문에 오해를 산 것이니 이 병을 선물로 드리리다.
묘약이 들었는지 독약이 들었는지 알 수는 없고 겉모습 또한 볼품 없지만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독약이 들어도 상관없고 볼품이 없어도 상관없소. 형씨가 주는 것이니 그걸로 좋은 선물이요. 그나저나 나는 형씨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 그런 말일랑 하지 마시오. 좋은 동물을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좋카오. 그나저나 나는 이쯤에서 형씨랑 헤어져야 할 것 같소. 부디 하고자 하는 일 잘 이루시오. 인물 좋은 사람은 이 말을 끝으로 저벅저벅 산길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인물 못난 사람은 병을 손에 쥔 채로 무엇에 홀렸나 싶어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제 갈 길을 갔지요. 박대감은 두 나그네가 떠나자마자 알록달록 예쁜 병을 들고 금이가 있는 깊은 안채로 건너갔습니다. 마침 금이는 작은 마루에 걸터 앉아 책을 보고 있던 참이었지요. 금아, 이것 좀 보아라.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해준다는 묘약이라고 하더구나. 혹시 아느냐? 이걸 먹으면 네가 내 어미만큼 고와질지. 자, 어서 먹어보아라. 금이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제 아비의 부탁이니 싫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록달록 예쁜 병 안에 들어있는 약을 홀짝 마셨지요. 그러고는 홀랑 뒤집어진 두툼한 입술을 달싹거리며 쩝쩝 입맛을 다셨습니다. 박대감은 불안한 마음으로 금이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금아, 뭔가 변하고 있는 게야. 그런 게냐? 무엇이 이상한 게냐? 금아.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긴 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걱정을 하면 뭐 하겠어요. 묘약인지 독약인지 모를 약은 이미 금이 입안을 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가 뱃속으로 들어갔을 테니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긴 있나 봐요. 금이의 시커먼 눈썹이 실룩실룩 춤을 추고 쭉 째진 눈은 찡긋찡긋 쥐어짜고 하늘을 향해 벌름거리는 콧구멍은 열렸다 닫혔다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더니 홀랑 뒤집어진 입술로 푸르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만 글쎄 이번에는 두 발을 허공에 치켜들고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것이었어요. 그 바람에 치마는 홀딱 뒤집어지고 금이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그나마 초롱초롱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허연 흰자만 희번덕거리더니 이런 흉한 꼴이 또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박대감은 난리가 났습니다. 금이 옆에 풀썩 주저앉아 손을 달달달 떨고 이를 딱딱딱딱 부딪혀가며 어찌할 바를 몰라 딸내미 머리통만 부여잡고 소리소리 질렀지요. 금아, 이게
이게 웬일이냐? 금아, 정신 좀 차려보아라. 금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금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금이는 온몸에 힘을 쫙 빼더니만 스르르 눈을 감았지요. 박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아, 금아! 이제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쉰 목소리만 새어나올 뿐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이제 곧 박대감마저도 쓰러질 참이었지요. 함께 있던 일꾼 가운데 재빠른 사람 하나가 동네 의원을 급히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박대감을 봐야 하나 금이를 봐야 하나 허둥지둥하다가 박대감이 더 다급해 보였는지 박대감 진맥을 짚지 뭐예요. 이것 참 박대감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의원을 금이 쪽으로 휙 밀쳐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딸을 봐야지. 의원은 딸이라는 말에 놀라는 듯하더니 곧 금이의 진맥을 집었지요. 한참 뒤 의원은 박대감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진 모양입니다. 지금 당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이대로 계속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아마도 죽게 되겠지요.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박대감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의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의원은 박대감 손목을 부여잡고 캑캑거리며 대답했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먹은 약이 도대체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는데. 박대감은 멱살잡이를 했던 손에 힘을 풀고 금이 옆에 거의 쓰러질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의원은 슬금슬금 뒷걸음질로 후다닥 도망쳤고 말이에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게 묘약이 아니고 독약이었나 보구나. 내가 미쳤지. 독약을 내 소중한 딸에게 덥석 먹게 했단 말이냐. 내가 미친 게 틀림없다. 박대감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딸 손에 꼭 쥐어진 병을 빼서 발로 디디겨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알록달록 예쁘게만 보이던 병이 어찌나 징그럽고 소름 끼치게 싫던지 할 수만 있다면 잘근잘근 씹어 꿀꺽 삼켜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박대감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그 나그네에게 병 하나가 더 있었지. 그 병 안에는 틀림없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하는 묘약이 들어있겠구나. 박대감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집안 일꾼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온 동네에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 방의 내용이 먼고하니 이런 글이었지요. 박대감 댁에서 하룻밤 묵어간 나그네는 이 글을 보는 즉시 박대감을 찾아오시오. 박대감은 방을 붙인 뒤에 방바닥에 잠시도 엉덩이를 붙여놓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문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고, 사람 소리만 나도 귀가 쫑긋 써서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했지요. 조급한 마음에 온 동네를 이잡듯 뒤지기도 하고,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보기도 하고, 이러기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사람 꼴이 어찌 되었겠어요. 그 잘난 인물도 별 수 없었지요. 눈은 퀭하고 얼굴 살은 쏙 빠져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털은 윤기가 사라져 퍼석거린 지 오래고, 입술은 마르고 쩍쩍 갈라져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박대감 몰골이야 어찌 변하든지 간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달이 지나도록 가늘게나마 금이의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은 늘 그랬듯 넋을 놓고 대문간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점점 다가올수록 박대감 가슴은 벌렁벌렁 들썩들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두 나그네 가운데 인물이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제야 나타나는구먼. 어서 오게나, 어서 오게나. 아이고, 어서 오게나. 박대감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인물 못난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예전에 봤을 때는 참 못났다 싶었던 얼굴이 지금 와서 보니 그런대로 봐줄만 했지요. 그런데 왜 자네 혼자뿐인가? 다른 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 집을 나서자마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기에 우리를 이리 다급히 찾는 것입니까? 둘이 헤어졌다는 말에 맥이 탁 풀렸는지 박대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인물 못난 사람이 얼른 부축했지요. 그때 인물 좋은 사람이 내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갔지 않는가? 그게 아무래도 잘못된 듯 싶네. 묘약이 들어있을 거라 믿고 고른 병 안에 독약이 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을 잃게 생겼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이고. 박대감은 결국 인물 못난 사람에게 기대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이 모두 눈물이 되어 나오는지 참 많이도 흘렀지요. 옆에서 가만히 박대감을 다독여주던 인물 못난 사람은 아차 하고 제 이마를 툭 치더니만 몸을 바로 세워 옷섭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인물 못난 사람에게 맥없이 기대고 있던 박대감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요. 찾았다. 박대감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인물 못난 사람을 바라봤지요. 인물 못난 사람 손에는 볼품없는 병 하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자네가 갖고 있나? 박대감은 퀭한 눈을
휘둥그레 뜨고 볼품 없는 병을 획 낚아채서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그때는 참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던 조그마한 병이 지금 와서 보니 나름대로 운치 있고 기품 있어 보였지요. 그때 그 잘난 사람이 제게 선물로 준 것이지요. 제 생각이 맞는다면 이 병 안에 들어있는 약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해준다는 바로 그 묘약이지 싶습니다. 어서 따님에게 먹여보시지요. 허허, 자네도 그런 생각을 했는가? 나도 그리 생각하여 이렇게 자네들을 정신없이 찾았다네. 어서 내 딸에게 가보세나. 박대감은 인물 못난 사람의 말에 손뼉까지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인물 못난 사람의 소매자락을 끌고 딸이 누워있는 안채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슬쩍슬쩍 뒤돌아 인물 못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사람 참 괜찮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박대감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금이의 몸을 일으켜 세워 볼품없는 병 속에 든 약을 입안으로 흘려 넣었습니다. 병을 다 비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한 손으로는 금이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금이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금이의 눈썹, 눈, 코, 입술을 찬찬히 뜯어보니 곱디 고운 부인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장인 장모와 동생 생각도 났지요. 그러고 보니 금이 인물이 그렇게 빠지는 인물은 아니더란 말이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대감도 인물 못난 사람도 깜빡 졸고 있는데 커다란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소리는 고함 소리가 아니라 금이가 꺽 하고 트림하는 소리였지요. 거참 기가 막혀서 금아, 금아, 정신이 드느냐? 금아. 조금 있으니 금이 얼굴이 금세 발그레한 복숭아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시원하게 내뱉은 트림덕이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어느새 두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박대감과 인물 못난 사람을 지그시 바라봤지요. 아이고 금아,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금이는 머리가 조금 아픈지 얼굴을 잠깐 찡그리고는 몸을 세워 앉았습니다. 한 달을 먹지도 않고 잠만 잤는데 정말 그랬나 싶게끔 아주 멀쩡한 얼굴이었지요. 어쩌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지도 모르지요. 금이는 인물 못난 사람을 보고는 박대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뉘신지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어서 고맙다고 인사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 인물 못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 내가 아직까지 자네 이름도 몰랐구먼. 자네 이름이 무언가?
박대감이 다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뜻 금이와 눈을 맞추던 인물 못난 사람은 퍽 쑥스러운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지요. 예, 저는 만복마을에 사는 김복만이라고 합니다. 만복마을에 사는 김복만이라. 동네 이름도 그렇고 자네 이름도 그렇고 자네 참 복이 많은 인물이겠구먼. 허허허허. 박대감은 허허허 웃고 금이와 복만이는 서로 살짝살짝 훔쳐보며 얼굴을 붉히고 참 기분 좋은 그림이었지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얼마 뒤 복만이와 금이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복만이가 과거 급제도 하고 경사가 겹쳤지 뭐예요. 혼례식은 박대감 집 마당에서 거하게 치러졌습니다. 박대감은 절을 하는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며 너무나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수군대는 소리가 박대감 귀에 들려왔습니다. 박대감처럼 인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째 저런 인물을 사위로 삼았누? 딸은 뭐 미인인가? 내외가 고만한 인물일세 그려. 이 말을 들은 박대감이 어찌했겠어요. 물론 예전 같으면야 난리 났겠지요. 아니, 사람들 말 맞다나 아예 처음부터 복만이 같은 사람을 사위로 삼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의 박대감은 예전의 박대감이 아니었답니다. 박대감은 화를 내는 대신 소리 나는 쪽을 슬쩍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허, 복이 좋아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해서 복이 좋다는 걸 내 이제 알았다오. 이제 내 눈에는 내 사위와 내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 보이네 그려. 허허허.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덩달아 허허허 웃을 수밖에요. 여기저기서 허허허, 호호호, 하하하. 아주 웃음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못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다들 저마다 소중한 사람들이 흥에 겨워 웃고 떠들고 춤추고 잔치가 한창이었지요. 듣자 하니 그날 잔치는 몇 날 며칠이고 쉼없이 계속됐다고 합니다.